진짜 변호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3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 필기노트 또 제 강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상 없이 다 맞춰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지죠? 상당히 좀 약해 보이는 이 삼신분, 일반 평민의 등 위에 성직자와 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아주 기름진 이들이 들러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어준다면 이 배가 나온 이들이 이 헐벗어서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를 업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약해 보이는 이들이 더 수탈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 우린 이런 상태를요 구제도의 모순, 프랑스어로 앵시앵 레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 속에 나타나게 됐던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요 나폴레옹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요거 세 개의 시기 구분하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은 다 국민의회랑 입법의회랑 국민공회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6월 모평에서 라인 연방, 라인 동맹이 나오면서 올해는 이것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23년에 나폴레옹의 통영정부가 본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프랑스 혁명은요, 프랑스 대혁명은요 나폴레옹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기 구분하는 거, 요거 순서 구분하는 거, 이것이 오늘 가장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또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들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 메인 포인트. 그리고 테르메로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물러나게 되고요. 총재정부, 통영정부, 제1제정. 그래서 통영정부랑 1제정 제 필기노트에 딱 구분해 놨고요. 이것이 작년에 딱 수능 문제로 나왔죠. 지난 수능에서 제 필기노트만 봐도 100%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요 앞뒤에 나와 있는 것들과 의의와 배경은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좋겠고, 여기가 가장 메인 포인트입니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18세기의 프랑스의 신분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에 프랑스는요 3개의 신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1, 2신분이요 전 인구의 전체 해봤자 2%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8%는요 절대 다수의 일반민들, 3신분들이었었죠. 자, 성직자고 귀족이고 하니까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2%에 해당되는 이들이 토지를 40% 이상 갖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더 문제는 정치적인 특권도 이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1, 2신분들이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3신분들은요 수적으로도 많았고 재산적으로도 적었던 이들이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정치 참여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좋아, 내가 세금 좀 더 내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 참여를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냐? 이건 정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국가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국가 재정. 어떤 문제가 있었냐? 루이 14세 이후 지속적인 국가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루이 14세 때 뭐 했죠? 태양왕. 양반이 베르사유 궁전도 지었었고요. 낭트 칙령 폐지하면서 상공업자 해외로 내쫓았잖아요. 그러한 문제. 거기에다가 솔직히 이때 프랑스가 영국이 미워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해 줬지만 프랑스 자체도 매우 힘든 상태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잘 되는 꼴은 못 보지 이러면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때쯤 1789년 전후쯤 하면서 연이은 흉작이 이루어지면서 가뜩이나 힘들었던 경제 상황이 더더욱 힘들어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경제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역사적으로 어떤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나타났던 것인데, 이때쯤 계몽사상이 전 유럽, 그중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잘못되어 있었고요. 계몽사상이 뭡니까? 잘못된 제도나
잘못돼 있는 관습으로부터 타파하자. 그럼 우리는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다. 우린 진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야, 왜 1, 2신분이 저렇게 모든 관직을 독점하는데 우린 이걸 그냥 두고 봐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 거기에다가 그냥 영국의 하나의 속국인지 알았었던 미국이 독립을 이뤄냈잖아요. 야,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바로 프랑스의 대혁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프랑스의 혁명은요, 이 가장 메인이 되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요 순서로 나옵니다. 먼저 국민이 있고요. 국민이 만든 의회, 국민의회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인데 요건 입법의회예요. 입법의회. 그리고 국민공회예요. 이 공회 때는요, 공포정치. 막 그냥 말 잘못하면 그냥 목이랑 몸을 분리시켜요. 뭐 무서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 외우는 제가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789년입니다. 이게 미국이 등장했던 해이기도 하죠. 1789.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버스 타고 다니십니까? 저도 타고 다녔거든요. 저는요, 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로 가는 메인 버스가 이거 MSG 아니야. 누가 말하면 선생님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죠. 아니야. 나는 중고등학교를요 212번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진짜야. 레알 212번 212 1789에서 2 더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1791이죠. 이게 입법의예요. 여기서 1 더해주세요. 1792죠. 이게 국민공회예요. 그리고 그럼 2는요. 그리고 나서 이 국민공회를 이끌었었던 로베스피에르가 무너지는 사건. 이걸 우리가 테르미노르 반동이라고 하거든요. 테르미노르 반동이 1794년이에요. 와우. 끝. 1789 연이어지는 789 1789 외우시고 212번 기억해 주세요. 212 되셨죠?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쉽게 갑니다. 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렇게 갑니다. 국민의회 어떻게 된다고요? 국민의회가 만들어졌던 건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져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던 789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뭐 해주면 된다고? 212번. 그럼 입법의회는 몇 년입니까? 1791년. 국민공회는요 1792년에 시작하고요. 테르미노르 반동은요 1794년입니다. 212 더하면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총재정부 5명의 총재가 통치하는 정부라는 것이거든요. 5명의 총재요 1795년이에요. 그리고 통령정부는 1799년에 등장했었고, 이 나폴레옹이 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나폴레옹이 제정이 되는 황제가 되는 것이 180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험은 여기 통령정부랑 황제의 나폴레옹이 구분하는 것이 지난 수능에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전까지의 문제 포인트는 국민의회에 있었던 내용, 입법의회 때 있었던 내용, 국민공회 때 있었던 내용이 가장 메인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테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구분하는 거. 그리고 통령정부, 일제정 구분하는 거. 요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89년에 1789년에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해요. 삼부회를 소집하는 것은 세금을 좀 늘리려고 소집한 것이거든요. 근데 삼부회는 세 개의 신분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표결 방식을 놓고 마찰을 했답니다. 왜 마찰이 나오게 되었냐? 당시의 표는요,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1신분의 대표들이 수십 명이 있거든요. 뭐 한 100여 명 이상 됩니다. 이들이 쭉 한 다음에 1신분이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거 세금 더 거둘 거야 말 거야? 거둬. 2신분도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또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3신분도 있거든요. 3신분은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들도 한 다음에 3신분도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러한 표결 방식을 신분별 표결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3신분이 언제나 지지, 1, 2신분은 언제나 같은 팀이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형태였었죠. 그러니까 3신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세금 우리가 대부분 다 내고
니네가 모든 권력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 표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게 어딨어. 이거 이러지 말고 여기에 구성된 모든 사람들의 머릿수별로 표결을 하자. 하나의 안건을 두고 이걸 우리는 머릿수별 표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별 표결을 주장하는 1, 2신분과 머릿수별 표결을 주장하는 3신분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내용 보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시면 자, 1신분의 대표 291명 291명 그리고 2신분 대표 285명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576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3신분 대표는 578명이에요. 와우! 576대 578 붙어보면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면 3신분이 원하는 것을 해낼 수도 있겠죠? 당연히 3신분은 그런 걸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신분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씨 이게 말이 돼? 야 우리들만의 한번 의회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고 만들었던 게 국민의회라고요. 3신분이 주도를 해서 국민의회를 만듭니다. 국민의회를 만들어요. 야 우리가 그냥 해달라요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진짜 우리의 뜻이 의결되기 전까지 진짜 우리의 뜻으로 함께 하자 라고 하게 되자 당시 루이 16세 왕은요 이 국민의회를 탄압합니다. 특히 이 탄압에 앞섰던 내용 중에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회의를 만들고 이들이 결의대회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결의대회를 할 때 비가 많이 왔대요. 야 그럼 실내 어디 있어? 저기 정부장 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뜨자면 테니스 코트가 있던 거야. 글로 모여! 해서 모인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진짜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말자. 이번에 넘어가면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진짜 한번 끝까지 한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약을 해요. 이게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에요.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나오게 되자 왕이 쟤네 안 저러더니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왕이 탄압을 가합니다. 이 3신분이 만들었던 국민의회가 왕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게 되자 당시에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져 있었고 물론 사실 이때 정치범 거의 없었습니다. 잡범 몇 명만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감옥의 기능도 사실 거의 없었지만 상징적인 장소 이런 데가 있어요. 바스티유 당시에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인상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 수업에서 빔을 만들어 주시던 이슬 씨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네요. 그랬더니 예 선생님 저 파리로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파리로? 그럼 언제 가요? 하고 했던데 갑자기 신혼여행을 한 달 뒤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세계사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리로 가는 이유가 1년에 파리에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불꽃놀이를 2번 한대요. 첫 번째가 1월 1일 날, 두 번째가 7월 14일에 한대요. 7월 14일이 어떤 날이냐?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이야. 그 혁명 기념일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 그 7월 14일이에요. 그걸 본대. 한국 사람 중에 그거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대요. 선생님 저 세계사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좀 일찍 했지만 신혼여행은 반드시 그때 가야 돼요. 그때 세팅을 맞췄대요. 제가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와, 잘 배웠다. 최고다. 여러분도 세계사 배운 사람으로서 그 정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했던 게 7월 14일입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불꽃놀이 2번 1월 1일, 7월 14일 요거 때문에 그래요. 바스티유 감옥을 파리 민중들이 습격을 해요. 그리고부터는 이 국민의회를 파리 민중들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혁명의 기운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1789년 6월과 7월의 내용이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이게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서약. 국민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회 테니스 코트에서 우리 이대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지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요건 7월달,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이 벌어졌었고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각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먼저 국민의회입니다. 국민의회가 만들어진 건 1789년 6월이에요. 그렇고 7월 달에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이 있었고 8월 달에 유명한 걸 2개를 합니다. 첫 번째, 봉건적 특권을 폐지해요. 이게 8월, 굳이 따져보자면 날짜로는 4일이야. 날짜까지는 필요 없어. 근데 이 봉건적 특권의 폐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농민이에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갑자기 멧돼지가 내려왔고 그냥 밭을 완전히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여러분이 화가 나잖아요. 왜? 내가 농사 지은 게 다 완전히 물거품이 됐으니까. 그러면 사냥을 해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 관련돼 있는 협회나 이런 데 요청해서 그런 야생 동물을 포획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은 사냥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프랑스에서는요, 사냥은 귀족들의 특권이에요. 이게 본권적 특권이야. 농민들은 아무리 동물들이 와가지고 뭐 밭을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고 하더라도 절대 사냥을 할 수 없었어. 왜? 사냥은 귀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으니까. 이런 잘못되어 있던 특권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본권적 특권의 폐지예요. 8월 초에 있었어요. 8월 4일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달 8월 26일인데 월까지도 필요 없어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우린 이걸 줄임말로 인권 선언이라고 그래요. 이 인권 선언에서 프랑스 혁명 하면 언제나 나오는 자유, 평등, 박애 내지는 우애로 번역되는 이러한 3대 정신을 내세웠었고, 특히 재산권 보호.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 보호는 평민들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당시 성장했었던 상공 시민 계층의 재산권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의에 의거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여기 소유권적인 개념이 나왔다? 무조건 인권선언입니다. 소유권적인 개념이 나왔다? 무조건 인권선언이에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뭐랑 구분하셔야 됩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정부 형태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 이걸 뭐라고 했죠? 저항권이라고 했었죠. 저항권이 나오면 미국의 독립선언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여기 소유권적인 개념이 나온다. 소유권적인 개념이 나오면 프랑스의 인권선언일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본권적 특권 폐지, 그 다음에 인권선언까지 발표되었었죠. 자, 그러한 와중에 국왕이 의회를 계속적으로 탄압합니다. 이 탄압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저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 민심이 완전히 왕으로부터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이때쯤 벌어졌던 사건 중에 여기 하나 써놓으실래요? 바렌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막 왕까지 막 이렇게 지금 이 유해를 가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프랑스의 왕이 프랑스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려다가 바렌이라는 곳에서 적발이 돼요. 이른바 이게 바렌 사건이야. 이게 언제냐면 월까지는 필요 없는데요. 91년 6월경이에요. 1791년 6월경에 바렌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민심이 돌아버려. 뭐야? 왕이 우리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려다 걸려? 하면서 완전 민심이 바닥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서 헌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야, 왕 그대로 두면 안 되겠어 하면서 입헌 군주제,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들어갔고요. 제한선거. 여기서 말하는 제한선거는 선거에 참여할 때 최소한의 재산의 정도를 이상 가진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제한선거입니다. 어느 정도의 제한. 특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제한을 좀 많이 뒀었어요. 어쨌든 제한선거와 입헌군주제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입법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입법의회가 만들어져요. 자, 입법의회에서는 계속 왕의 인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왕이 도망가려다 걸렸으니까. 그래서 저 잘못되어 있는 왕 저거 죽일까? 이러한 의견도 있었어요. 이건 자코뱅파라는 왕 처형을 주장하는 급진파가 있었고요. 그래도 어떻게 왕을 죽이냐?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무서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걸 지롱드파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보세요. 지롱드, 자코뱅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가 기억이 안 나. 제가 해볼게요. 잘못하면 코드 베버릴 거예요. 자코뱅! 급진적으로 보이죠? 자코뱅!
야, 그러지 마. 드렁드. 아, 왜 죽여 뭐. 아,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 드렁드. 롱드. 드렁드. 부드러워 보이시죠? 아, 왜 그래요? 아이, 드렁드. 부드러워 보입니다. 자꾸 팽! 잘못하면 막 자꾸 베버려. 자꾸 팽! 자꾸 팽! 요렇게. 그래서 왕 처형에 반대했던 이들. 드렁드. 아유, 뭘 죽여. 야, 그렇다고 왕을 어떻게 죽여? 막 이런 생각인 거야. 자꾸 팽! 잘못했다 막 다 베버릴 것 같은. 자꾸 팽! 왕 처형을 주장했습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입법의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롱드가 득세를 해요. 그래서 왕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쯤 뭐가 벌어지냐면 프랑스 안에서, 국내에서 봤더니 민중들이 막 왕을 겁박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게 주변 나라에 퍼집니다. 근데 당시에 주변 나라,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프로이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입장에선 이런 혁명의 기운이 우리한테까지 오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권한, 기득권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저 프랑스 애들 안 되겠네. 야, 우리가 좀 프랑스 애들 좀 맛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요, 프랑스를 상대로 공격해 옵니다. 이것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너 씨, 왕 말 잘 들어 임마. 지금의 체제가 어떻게 된 건데? 임마, 왕의 권한을 임마 신성한 거죠? 하면서 당시에 프랑스 민중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요. 우린 이거를 혁명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1792년 4월이에요. 그래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등 당시에 왕족과 귀족이 중심이 되었었던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 민중들을 상대로 전쟁을 건 것이 우린 그걸 혁명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혁명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자 당시에 혁명을 지지했던 프랑스 남부의 사람들이, 야, 뭐야, 아니 우리가 원하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데 옆에 나라가 뭐 참여야 하면서 그들이 북부로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좀 만들어 불렀대요. 그 노래가 그 유명한 라 마르세이에즈입니다. 이게 지금의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이게 지금도 프랑스의 국가예요. 막 프랑스 그 축구 잘하잖아요. 축구 하는 거 보면 막 어린애들이 막 군가 이렇게 프랑스 국가 막 부르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괜히 프랑스를 혁명의 나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나가자 조국의 아들딸이여, 영광의 날이 왔도다. 폭군의 결연히 맞서서 피 묻은 전쟁의 깃발을 올려라. 우리 강토에 울려 퍼지는 포악한 적군의 함성을 들으라. 적들은 우리 아내와 사랑하는 이의 목을 조르러 다가오고 있다. 무기를 들라 시민 동지들이여, 그대 부대에 앞장을 서라. 나가자 우리 다 함께 조국의 목마른 바디당에 적들의 더러운 피가 넘쳐 흐르도록. 이게 국가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걸 부르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라 마르세이에즈는 프랑스의 국가이다. 프랑스 혁명 때인 1792년 4월 프로이센 등 동맹군이 프랑스를 침공하려 했을 때 만들어진 곡이다. 라 마르세이에즈라는 제목은 마르세유로부터 온 의용군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파리로 진군한 데서 유래하였다. 그래서 야, 우리 그냥 가자 하면서 우리나라는 따지자면 아리랑 뭐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곡 같은 게 이 곡이에요. 이게 지금의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프랑스를 혁명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라 마르세이에즈를 부르면서 혁명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되면서 이제 막 혁명의 기운도 있고 막 전쟁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물가는 폭등했고요. 이때 민중들이 봉기하면서 왕권을 정지시킵니다. 이때 왕은 루이 16세가 되겠습니다. 너 이제 왕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왕을 내려요. 자, 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벌어졌던 게 국민공회예요. 자, 국민공회. 아까 여러분 지롱드랑 자코뱅 파 중에 누가 급진파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유치한데 지롱드 부드럽습니다. 자코뱅! 급진적이죠. 자코뱅파가 권력을 잡아요. 이게 국민공회야. 자, 국민공회에선 공화정을 먼저 수립합니다. 이제 왕 없이 가. 그리고 저 왕 저 어떻게 되겠어? 저 어떻게 되겠어? 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쟁도 치르고 있고 이래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루이 16세를 처형합니다. 요게 영국의 청교도혁명과는 조금 달라요. 영국의 청교도혁명은 왕을 먼저 처형하고 그리고 공화정이 수립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국민공회에서는요, 공화정이 먼저 수립되고 그리고 왕을 처형합니다. 1793년 1월에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콩코드 광장에서 목과 몸을 분리시키죠. 이 장면. 루이 16세의 처형 장면입니다. 루이 16세의 몸과 목이 분리돼 있죠. 아우, 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이때 루이 16세는요,
본인이 억울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 민중들은요, 아, 얘네도 잔인해. 왜 그러냐면 이게 왕의 목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옆에서 연주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중들한테 그 얘기가 거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할 때 나올 때 음악이 나왔대요. 아, 사람 죽이는데 음악 트는 건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어쨌든 이러한 루이 16세까지 처형이 되었습니다. 자, 루이 16세 처형됐고, 자, 먼저 자코뱅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공화정 수립했습니다. 루이 16세 처형했고요. 그리고 나서 헌법을 제정해요. 이 헌법을 다른 말로 자코뱅 헌법이라고 합니다. 17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헌법은요, 공화제와 보통선거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헌법 구분해 두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 프랑스 혁명에서 헌법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국민의회 헌법은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였죠. 그리고 국민공회 자코뱅 헌법은요, 공화제와, 왕이 없는 체제, 공화제와 보통선거였습니다. 보통선거제를 기초로 한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국민의회,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국민공회, 공화제, 보통선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특히 국민공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피를 부르는 사나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요, 그러니까 진짜로 되게 성격도 급했고요, 불같았대요. 그러면서 잘못된 거나 이런 것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이 본인의 반대되는 이 주장을 하거나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목 분리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요틴이라는 당시에 사람들을 많이 처형하는 그 기계를 통해서 당시 한 2년 동안 한 5,000명 가까이 처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어요. 이른바 공포정치죠. 이 공포정치를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그 기구가 혁명재판소. 너는 반혁명적이야! 죽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안위원회. 이 두 기관을 바탕으로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이 공포정치를 펼쳤던 공안위원회가 있었던 것이 바로 국민공회입니다. 국민공회는 공포정치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로 대표되는 그런 국민공회가 있었죠. 나름의 개혁도 하려고 했었어요. 토지도 분배해주고 징병제도 실시하고 의무교육제, 최고가격제 등등의 개혁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당시에 혼란했던 프랑스 상황을 그렇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돌려놓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런 기요틴, 뭐 어쨌든 조금만 잘못하면, 원래 기요틴이 만들어진 목적이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졌대요. 왜? 그 전에는 이렇게 죽는 과정에서 막 목이 한 번에 안 잘리거나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사람 묶어놓고 위에서 이 칼날 같은 걸 쭉 떨어뜨리면 이거 뭐 안 잘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뚝 잘리니까 한 번에 죽으니까 이건 되게 인권 보호 차원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만 여러분 보면 여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이게 제정신으로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기요틴. 참고로 이 기요틴은요, 유럽에서는 1970년대까지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요틴으로 사람 제일 많이 죽였던 인물이 히틀러래요. 네, 2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공포 정치의 상징 기요틴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국민공회, 자코뱅파 권력 잡아서 공화정 수립했고요. 루이 16세 처형, 그리고 헌법 제정, 자코뱅 헌법이라고 합니다. 공화제, 보통선거제, 로베스피에르, 피를 부르는 사나이, 반대파를 숙청해버리는 공포정치,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있었고요. 나름의 개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뭔가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분리시켜버리잖아요. 목과 몸을. 그러니까 이때 주변에 사람들이 나만 아꼈습니까? 말 좀 잘못했다면 그냥 죽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인 사람은 어쨌든 최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른바 뭐예요?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이것을 우리는 타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좀 잘못했다 막 사람 막 죽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야, 너무 무서워. 야, 우리 좀 너무 거칠게 하지 말고 좀 이제 좀 협의하고 우리 합의해서 좀 잘 해보자 라고 해서 총재 5명을 뽑은 형태에서 이들의 약간 공동 통치하는 형태의 총재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5명의 총재가 통치한다고 해서 요거 1795년이에요. 5명의 총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으로 당연히 불안하죠. 왜? 민중들은 막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이런 와중에 왕도 죽고 막 혼란의 상황에서 전쟁은 계속 지속됐거든요. 막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계속 쳐들어와요.
재정은 더 어려워져. 물가는 더 폭등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무능력했다라기보단 무능력해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는요 빠른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저기 지금 프로이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야, 그럼 거기 막을 수 있는 지금 장군 누구 있어? 제일 빠른 장군 누구 있어? 바로 파견해. 이렇게 해야 되죠. 저기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 그래? 야 그럼 우리 다 모여야 되는데? 모여봐. 2명 어디 갔지? 내일 모이자. 그래서 다시 모이고요. 또 모여서 결정이 빨리 나옵니까? 5명이 모였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화해를 신청할까? 아니야, 우린 싸워야 돼. 막 또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5명이 모였던 게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을지 몰라도 이 혼란의 시기에서는 상당히 무능력해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한 명의 뛰어난 군사 전문가가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른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대한 여러분 오해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진 않았대요. 나폴레옹의 키를 지금으로 환산해보자면 한 168, 169 이 정도가 됐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좀 작은 키 아닌가요? 당시 프랑스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한 164 전후 정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평균 남자들보다 5cm 정도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나폴레옹 키가 작았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 3세가 있거든요. 그 나폴레옹 3세는 실제 키가 매우 작았대요. 한 150 전후 정도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화 중에 이 나폴레옹, 제가 그 영화 감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양반이 이 리들리 스콧이에요. 제가 아마 이 강의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뭐 글래디에이터라든가 킹덤 오브 헤븐의 그 제작자거든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지금 사실 이게 연말에 저도 지금 스케줄이 너무 안 나오고 너무 지금 여유가 없어서 못 봤는데 평가가 너무 안 좋더라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강의가 완강이 되면 제가 그때까지 극장에 걸려 있다라면 꼭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우 기대하고, 리들리 스콧의 사실은 역사 영화 하면 뭐 공성전의 이 대명사 거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든가 특히 이 검투사들의 그 노래 뭐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건 정말로 지금 봐도 너무나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능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에 맞이하지 않는 바로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뭐 그 호아킨 피닉스라고 뭐 아카데미 그 주연상 받은 바로 그 조커에서 그 조커 연기를 했었던 정말 뛰어난 배우까지 있어서 이건 진짜 최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역사 선생으로 제가 꼭 한번 보고 다음 수능 특강 때는 제가 이 감정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최근에 영화도 나왔었던 이 나폴레옹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을 먼저 한번 다녀왔었고요. 구테타를 통해서 통령이 되었습니다. 통령. 이 통령이라고 하면 지금의 대통령이랑 비슷한 단어예요. 통령정부가 만들어졌어요. 1799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 혼란에서 원래 이 혼란해진 민중들한테는 아주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어필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오스트리아랑 러시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휴전조약인 영국과 아미행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요. 영국과 이때 그럼 우리 뭐 서로 세고 하니까 살짝 서로 간 인정해 주면서 좀 쉴까? 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선 국민교육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폴레옹 법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폴레옹 법전. 이 나폴레옹 법전을 다른 말로 프랑스 민법전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민법전이라고도 불리는 나폴레옹 법전을 이때 편찬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법률로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은행도 설립했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전에 막 혼란스럽고 이러다가 그는 무엇보다 군사 전문가잖아요. 군사 전문가에서 막 전쟁에서 이기죠. 국내 개혁 막 이렇게 성공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니까 국민적 지지가 극에 달해요. 그리고 나선 국민 투표를 거쳐서 그가 황제가 됩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갖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잘 나왔다는데 여기 보시면요. 보통은 이 황제의 왕관은 뭐 교황이라든가 다른 권위자가 씌워주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은요. 됐어! 누가 나보다 더 높아? 내가 제일 높잖아. 그래서 자기가 써버려요.
이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영화에 참 어느 정도 잘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능 특강 때는 꼭 제가 이 나폴레옹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요, 통영 정부 때 그리고 제정 때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됐던 제1 제정 때 거의 전 유럽을 다 프랑스 안에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원래 프랑스 땅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중북부 지역까지는 전부 다 프랑스 제국령으로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가냐? 나폴레옹의 위성국가, 여기 에스파냐, 그리고 여기 뭐 바르샤바 지역 일대까지 전부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던 게 라인 동맹이 되겠습니다. 라인 동맹. 라인 동맹. 라인 동맹이란 건 뭐냐면, 야, 너도 내 밑이고 너도 내 밑이. 그럼 너네 친구야? 라고 하면서 나폴레옹을 지지해주는 하나의 군사적인 동맹체를 라인 동맹, 라인 연방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 유럽이 전부 다 어디에? 나폴레옹의 그 영향력 하에 있게 되었던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유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도 뭐 그는 독재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이 프랑스 혁명을 이념을 오염시켰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프랑스 사람들은 가장 뭐 그리운 역사상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죠. 왜? 프랑스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기니까요. 그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 이게 바로 이탈리아 쪽에 원정을 가던 때의 나폴레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이 나폴레옹은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1804년에. 우린 이것을 일제정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도 또 한 번의 황제 체제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이제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차원에서 일제정이라고 합니다. 육전에서는요, 연정연승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킵니다. 1806년에. 그리고 라인 동맹도 만들었습니다. 1806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했습니다. 1808년에. 자, 보세요.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했다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각국의 독립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나폴레옹이에요. 선생님 왜요? 나폴레옹이 그러고 싶었나요? 아니, 의도치 않게. 나폴레옹이 점령하다 보니까 이베리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 에스파냐, 스페인 아닙니까? 거길 점령했더니 본국도 마드리드를 완전 점령했거든요.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프랑스한테 완전히 털리고 있는데 어떻게 식민지를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의도치 않게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트라팔가르 해전. 내서 져요. 해전하면 영국 아닙니까? 이게 1805년에 있었는데 그렇게 지게 되자 육전에서는 내가 이 포병부대 장교 출신으로서 내가 육전에서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네? 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선 그러면 나의 힘을 보여주지. 유럽이 다 내 밑에 있거든? 야, 대륙을 막아. 대륙 봉쇄령. 1806년. 요 연도로도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야 유럽 내 얘기 잘 들어.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영국하고 교역하다 걸리면 나 알지. 나 나폴레옹이야. 라는 걸 보여줘요. 대륙 봉쇄령이야. 대륙을 영국으로부터 봉쇄해버려요. 봉쇄해버려. 근데 사실 이때 나폴레옹이 실패했던 게 있어. 뭐냐? 이렇게 당장 1, 2년은요 봉쇄가 먹히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었었던 공물을 영국에 수출을 하면서 어쨌든 이 무역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몇 년, 1806년에 했죠. 몇 년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우리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교역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가 몰래 영국과 교역을 하다가 걸립니다. 이걸 나폴레옹이 알게 돼요. 러시아? 야, 그리고 요런 때는 북한들한테 얘기했겠죠. 내 말 잘 들어라. 야, 이럴 때는 본보기가 중요해. 내 말을 안 들었다? 이거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야 돼.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이제 내 말 더 잘 듣는다. 그러면 영국 애들도 내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야, 준비하자. 오랜만에 우리 또 싸움 한번 하자. 라고 하고 나서는 군대를 모아요. 뭐 60만 이상의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 들어가자! 이러고 러시아 원정을 가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가 있냐?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너무 멀었어. 가던 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요. 보세요. 이게 대륙 봉쇄령. 영국의 여러 섬을 대륙으로부터 봉쇄할 것을 선언한다. 영국과 행하는 모든 무역과 통신을 금지한다. 영국이나 그 식민지에서 온 모든 배는 영국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나선 쭉 올라가는데 파리에서 어디까지 가요? 모스크바까지. 여러분 이거 걸어가 보십시오.
이거 걸어가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전부 다 프랑스 사람들로만 뽑은 게 아니에요. 야, 에스파냐? 너네도 군대 좀 내야지. 몇십만. 야, 여기 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라인 연방, 너네도 각각의 군대 좀 다 대. 해서 몇십만, 한 60만의 이상의 군대를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이들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러시아 원정 가고 있는 거예요. 가기 싫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군대의 규율이나 이런 게 좀 잡혀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괜찮은데 별다른 방한 도구 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도중 거의 겨울에 가깝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요, 강원 22사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강원도 고성의 최전방에서 GOP에서 제가 저의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 제가 GOP에서 철책에서 근무할 때 체감 온도로 따지면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돼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산꼭대기에 몇 달을 살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한겨울이 났고요. 체감 온도가 영하 3, 40도가 돼요. 그러다가 제가 1월 달에 그 당시 서울 살았으니까 서울로 휴가를 나왔거든요. 문제가 있어. 난 서울이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갑자기 땀이 나요. 그래서 외투를 안 입고 다녔어요. 불과 군대 들어간 지 1, 2년 만에 한 3, 40도를 경험하다가 영하 한 3, 4도, 4, 5도 정도가 되니까 그때 이제 외투를 안 입고 다녔다니까. 이 정도 옷으로 해서 영하 3, 4도, 4, 5도 정도를 버틸 수 있게 됐어요. 아니, 그렇다니까, 사람이 적용하는 게.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제가 그 러시아 분들 산책하는 걸 보니까 영하 20도래요. 우리나라 그 담당 그 프로그램 만드는 PD가 영하 20도에 러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추위 잘 건지나 이렇게 막 추워서 발을 동동하면서 가요. 산책에서 대화 나누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분들께서. 안 추우세요? 그랬더니 추워요? 야, 지금 몇 도야? 그랬더니 영하 20도. 20도면 산책하기 제일 좋은 날씨인데 추워요? 이렇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하 20도면 여러분 산책하고 산책하기 제일 좋은 날씨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동장고 났다고 난리 필 텐데. 즉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추위에 강해요. 그래서 이때 올라가는 프랑스 사람들이 본인들의 전투력만 믿고 갔는데 이때 러시아가 전투를 되게 잘합니다. 청야 전술. 그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군대가 쓸 수 있는 물건을 전부 다 가져가든지 못 가져가면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뒤로 빠져요. 더 추운 데로. 그래서 모스크바를 점령했냐? 못했냐? 했어요. 문제는 이때 점령하고부터 더 문제야. 야, 보통 모스크바 점령했으면 빨리 와갖고 항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없냐? 우리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안 와. 오히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고부터 더 조바심을 내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러한 상태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난리가 나죠. 그때 이제 집에 갈까 빠질 때쯤 뒤에서 공격 이러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이른바 이 박살이 나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라이프치히 전투 같은 전투에서도 그 이후에 지게 되죠. 또 하나. 그리고 여기 나폴레옹의 밑에 있는 연방을 무슨 연방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보이십니까? 라인 연방입니다. 근데 라인 연방은 나폴레옹 군대에 같이 동료가 있는 것인데 여기 프로이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도상에. 오스트리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즉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라인 연방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이게 포인트였어. 작년 6월 모평에서. 이렇게 두셨어야 되겠고요. 트라팔가르 해전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이후 몰락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하죠. 나폴레옹 역시도 매우 초라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원정 실패했고요. 1812년에 라이프치히 전투라고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한 번 더 했지만 여기서도 져요. 자, 그렇게 되면서 그가 엘바 섬에 유배됩니다. 엘바 섬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옆에 있는 유럽의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이 엘바 섬에 유배돼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나폴레옹 아닙니까? 도망쳐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폴레옹의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니 그것을 우리는 털로 워털루 전투라고 합니다. 1815년에. 여기서 사실은 나폴레옹 자체가 전력이 훨씬 더 유리했는데 이때 뭐 판단 미스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대서양의 외딴섬 세인트 헬레나에 머물다가 마지막엔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다? 나폴레옹이었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워털루예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벨기에에서 강연을 한번 불러주셔서 한번 갔었는데 갔더니 워털루인지 몰랐어요. 강연 장소가 여기였어요. 대박!
워털루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벨기에 동포들이셨거든요. 아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막 이런 눈빛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역사 안 배우셨어요? 여기가 워털루. 내가 막 이랬더니 예 워털루요. 워털루 나폴레옹이 졌던 영국이 이겼던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건 벨기에가 승리한 게 아니야. 벨기에 나라는 그 이후에 등장했고요. 여러분 청일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청일 전쟁의 뭐 격전지 이런 데를 기념하나요? 안 하죠. 마찬가지야. 벨기에 사람들이 한 게 별로 없어. 이거 영국 사람들이 이긴 전투예요. 그러니까 벨기에 사람들한테 큰 감흥이 없는데 난 너무 좋았던 거죠. 여기가 워털루라니. 워털루 기념관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요. 당시에 졌던 프랑스 군인들의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사자상까지 만들었었다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제가 했었던 나폴레옹의 그런 석상 같은 것도 이렇게 있지요. 그런 것이 있고요. 오늘 공부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요거 3개 비교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영정부 제1제정 내용 구분하는 거 요거 최근에 아마 패턴은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자,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국 혁명, 미국 혁명보다도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다. 시민계급이 절대왕정을 타도했던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것이고요. 자유평등 우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을 전파했었다. 근데 시민사회 형성이 계기되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물어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시간과 연결되는 이런 게 중요해요. 나폴레옹은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확산시켰죠.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자유주의 이념과 민족주의 이념이 전 유럽 영역으로 확대됐었던 것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확대됐던 것이 프랑스 혁명의 또 다른 큰 의의이기도 합니다. 이런 건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2017년 대수능 문제예요. 밑줄 친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바스티유가 함락되고 40여일이 지난 후 프랑스 의회는 인류의 역사 발전의 이정표를 세우는 선언. 어떤 선언이죠? 인권 선언이겠죠? 선언을 하게 된답니다. 이 선언에 대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공화적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거랑 관련 없죠. 루소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루소 사상에 가장 영향을 받게 되면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 인권 선언이죠. 지롱드파의 주도로 작성되었다? 아닙니다. 지롱드파랑 상관없이 이 인권 선언은 국민의회 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테니스 코트에 서약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테니스 코트에 서약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인권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끼칠 수 없었겠죠. 국민의회의 봉건제 폐지 선언 이전에 발표되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 선지가 제일 어려운 선지였거든요. 보세요. 봉건제 폐전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발표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봉건제 폐지 선언은 8월 초, 8월 4일이었고요. 인권 선언은 8월 말, 8월 26일이었습니다. 일까지는 필요 없지만 봉건제 폐지 선언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권 선언이 있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1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바스티유 습격 사건부터 지금까지 2년이라는 세월 동안이라고 나왔습니다. 바스티유 습격했던 게 언제죠? 1789년 7월이죠. 그로부터 2년이니까 91년이 되겠네요. 그쵸? 이 기간 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는 공안위원회. 이건 국민공회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참고로 공안위원회는 93년에 있었습니다. 단두대에 처형되는 루이 16세 93년 1월. 새로 구성된 국민공회. 국민공회는 92년. 아니죠. 프로이센 등에 맞서 혁명전쟁에 나서는 프랑스 병사. 혁명전쟁은 입법의회 때 있긴 했지만 이건 92년입니다. 해당 안 되고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인권선언이 이때 발표됐습니까? 이때 발표됐잖아요. 당연히 여기 있었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의회가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걸 찾으랍니다. 봤더니 루이 16세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3부회를 소집하였으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했고요. 제30분을 대표를 중심으로 가가 만들어졌답니다. 뭐죠? 국민의회.
루이 16세 일가가 국외로 탈출하려다가 발각되면서 국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고 그런 가운데 입헌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나가 새로 구성되었대요. 입헌군주제로 규정한 헌법은 국민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헌법에 의해서 제정된 나는 뭐겠습니까? 입법의회겠죠. 자, 가는 국민의회, 나는 입법의회입니다. 볼까요? 자, 가, 총재정부가 수립되었다. 총재정부는 한참 뒤에 수립되죠. 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발표되었던 게 국민의회 때 발표되었던 게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왜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나, 루이 16세가 처형된 것은 입법의회가 아니라 국민공회입니다. 4번, 나, 테르미노르 반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테르미노르 반동은 국민공회 때 있었던 것이 테르미노르 반동이죠.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졌던 게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회랑 입법의회, 국민공회 시기를 잘 구분하는 거, 이게 프랑스 혁명의 가장 메인 포인트고요. 요 문제가 나왔었어요. 사실 이건 완전히 프랑스 혁명의 본 문제는 아니지만 요 내용 자체 1, 2번을 구분하는 게 프랑스 혁명을 알았어야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래요. 우표 속 인물은 7년 전쟁에서 슐레지엔 지방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접전을 벌인 가의 지휘관이래요. 가 어디겠습니까? 프로이센이네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라인 연방의 일원이었습니까? 프로이센은 라인 연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렸죠? 이거였어요. 아마 요 문제로 이 당시 6월 모평에서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요 선지 때문에. 지도에서 구분했어야 되니까. 프랑스 혁명의 교정국이었습니까? 근데 2번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요제프 2세가 내정개혁을 시도하였다. 요제프 2세는 오스트리아의 군주였었고요. 샤르데냐 왕국으로부터 니스 등을 할양받았던 것은 프랑스인데 여기서 이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호르무즈, 마카오 등의 거점 항구. 요거 표현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요거 어디에 해당됩니까? 포르투갈에 해당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프랑스 혁명까지 퍼펙트하게 같이 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이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과연 유럽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